지금부터 126호 화상화평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SS 회장님이신 고태원 작가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 여러분들 협조하에 창간 기념식을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그 여운이 아직 있고, 제가 오늘 수상하신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선수원 선생님, 이해란 선생님 축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진세 선생님이 이번에 참 독특한, 어떻게 보면 우리 글 쓰는 지평을 넓혀주신 것 같아서 참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모여서 우리들이 손잡고 이렇게 좀 이 지평을 넓혀가는 글쓰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화평회가 뭐 창간기념식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화상으로 하면서 적절성 여부를 생각해 봤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참석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화상회의도 참 나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스킨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얼굴 보고 얘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우선 저부터도 시간에 쫓기고 있지만 이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은 참 그 대면 화평회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특히 대면 화평의 장점이 이 새로운 그 신인으로 등단하시는 분들을 우리 참 반갑고 격하게 환영해주는 이런 모습이 좋아서 대면 화평에도 적절히 섞어 나갈 생각입니다. 마침 이번호 등단자들은 이게 지난번 창간 기념식 때 뵐 수 있어서 이제 뭐 그런 섭섭함은 적습니다만 이제 차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글 쓰는 것도 중요하고 글 쓰는 사람들끼리 교류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글을 읽어주고 글을 읽고 연락을 해달라. 연락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좀 새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이런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가을 행사 준비를 내심 뭐 준비를 할 건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최양자 선생님 좀 머리 아프게 좀 해드린 점도 있습니다. 어쨌건 제가 뭐 이번 주에 성주간이 있어서 좀 이따가 약속이 있어서 한 10분, 20분 좀 빨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특히 이번에 작품상 받으신 분들, 정경문학상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특집 작가분들 우리 좋은 얘기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복진세 선생님 글이 좀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새기질 못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우리 조정은 선생님하고 대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기대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글을 읽고 연락하자는 회장님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신인상 선생님들께서 노승표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했는데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 기수는 신인상 선생님이 안 계시게 됐고요. 그래서 바로 정경문학상 수상자 선생님 다 들어오셨네요. 지난번에 그 행사장에서 소감 말씀 다 듣긴 했지만 그때는 그때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편안하게 다시 한번 말씀 듣는 기회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먼저 선수원 선생님 소감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수원입니다. 수상한 그 기쁨이, 그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여운을 제가 어떻게 앞으로 글을 쓰는데, 어떻게 잘 쓸 것인지 그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백호에 등단을 했습니다.
SS 백호에 등단을 했는데, 그때 등단 막 했을 때는 제가 굉장히 막연하고 막막하고 또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그때 SS 백호를 제가 정독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독했던 것이 굉장히 크게 힘이 됐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정경 선생의 특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경 선생님을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잘 몰랐고, 낯선 이름이었는데, 작품을 읽어보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구나. 수필 문학이 이렇게 깊고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의 심금을 이렇게 울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정경 선생의 받은 그때 강한 자극이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하나의 좌표처럼, 글을 쓰는데 좌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는 꼭 정경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호에 등단했는데, 그때 만난 정경 선생의 어, 작품에 제가 강한 자극자가 됐는데, 그분의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영광스럽고, 더 감격스럽고, 또 저에게는, 제 나름대로 큰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지금 이제 서서히 글을 쓰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노력을 하면서 정경 문학상에 걸맞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정경 선생님을 이렇게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요. 덕분에요. 그랬습니다. 그 걸맞는 글 쓴다는 말 정말 새겨 듣겠습니다. 저도. 조기순 선생님 오셨죠? 네, 조기순 선생님 여치와 사담, 네, 여치와 사담으로 네, 정경문학상 받으셨죠. 네, 이 책에는 도마 한 사람을 다듬는 시간, 대탕, 여치와 사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네요. 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혜란 선생님께서도 정경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진행하시느냐고 또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순서대로. 아이고, 수석까지. 슬그머니 가려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네, 그러실 것 같아서요. 사실은 그 정경문학상요 사실 이렇게 받고 나서는요 이렇게 얼떨떨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새기면서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 이렇게 아스런해지면서 내가 상을 받았었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막 기억에서 가뭇가뭇해지기도 해요. 근데 예, 전주 친구들한테 우리 행사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주 친구들한테 이제 그 사진 막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멋있다. 중견 작가 같다. 멋있다. 그리고 딱 한 말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겐가 나는 그냥 사실은 놀자고 온 건데 나 잘 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 진짜 잘 놀고 있구나. 반듯하게 잘 늙고 있구나. 잘 놀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같이 잘 했어요. 그래서 참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책임이 왠지 그래가지고 나 글 못 써 이런 말을 너무 쉽고 편하게 했는데 이제 이 말을 못하게 생겼어요. 큰일 났네. 네,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이제 그냥 나 글 못 쓰겠어요. 이런 말보다는 적어도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은 조금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이라도 책상에 앉으려는 노력을 조금 하긴 하나, 워낙에 책상에 잘 못 앉는 사람이라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상 값에 걸맞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선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글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보통 상 받으면 뭐 얼떨떨하다, 전혀 생각지 않았다 이런 것처럼 저는 정말 이 상을 받을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을 내고 나서 바로 받게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쁨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쓰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무엇인가를 하려면, 그러니까 꼭 글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든 하려면 적어도 10년은 해봐라. 이런 말씀을 예전에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셨어요. 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이게 뭐, 머리가 아플 때는 취미로 한 건데 왜 이거 이렇게 여기에 연연해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렇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적어도 10년은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때 포기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있고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걸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끈을 놓지 않고 한 거는 잘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앞에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한, 상을 받고 나니, 과연, 이제 이 상을 받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버금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경문학상이라는 이 상의 비중이 굉장히 큰 거라서, 그에 맞는 앞으로 더 나은 글을 정경문학상 받은 만하네라는 그런 좀 인정받는 글을 그리고 저 스스로 더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가짐도 있고 더 열심히 써야 되겠다는 부담감도 있고 네 그리고 중간에 놓지 않고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글을 쓰면 아이들에게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려고 처음엔 잘 봐주다가 뭐 또 독후감 쓰라려고 뭐 느낀 점 말하려고 이러면서 이제 아예 가족들이 보지 않았는데 시상식에 와서 보고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다. 예,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두어서 기쁘다라는 말을 메시지로 그냥 인사지만 했을 때, 잘했다. 글쓰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더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에세이스트 회원으로서 또 정경문학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본보 기간 예,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작품상, 올해 작품상을 받으신 선생님이십니다. 돌무덤 백무현 대구 지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올해 작품상을 그 휴대폰 바탕 거기에 올려놨더니 전 그날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막 화한도 오고요, 화분도 오고요. 네, 뭐 책도 막 달라 그러고 그래 이거 아닌데 이거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받고 하는 건데 그랬더니 올해 작품상 그래 놓으니까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야, 우리 10명이야. 그리고 뭐 위에도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경영인들은 하는 얘기가 뭐 장관상, 대통령상, 뭐 금상, 동상, 은상 뭐 이렇게 그거 나는 아마 대통령상 그 위에도 아마 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도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나도 영광스럽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글을 쓰면서 옆에서 많이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조정원 선생님 또 옆에서 꾹꾹 잘 찌르시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참석을 해서 이런 이제 이 이런 합평회도 마찬가지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각자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 이, 그 생각하는 그런 바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좀 열심히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제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 감사합니다. 작품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10명이 상이 많은 게 아니고 이거 네, 300명인가? 그중에 네, 10명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사실은요. 네, 네. 예, 신희수 선생님 그림자 인생으로 작품상을 받고 올해로 3번 졸업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신희수 선생님 듣겠습니다. 전 너무 부족한데 올해 작품상이라고 3번이나 받아서 영광인데 에란 선생님이나 조기 선생님 말씀처럼 똑같은 마음이어서 글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두려워지고 그럽니다. 요즘 한절기라서 제가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이때 저희 부모님들이 한꺼번에 가셔서 그 두 분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냥 그 두 분의 따뜻함과 인내의 삶을 기억하면서 나의 노후를 잘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이 SS가 이렇게 꾸준히 발행되는 것이 참 감사하고 뒤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 이번을 읽으면서 그 어떤 순간의 지층들이라고 해서 몇 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코너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고양이 배 위에 머무는 햇살처럼 그냥 서두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그 틈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삶의 균열이 생길 때 그걸 잘 버텨나가고 저는 산소리꾼의 만가를 읽으면서 제 할머니 그 장례식이 떠올랐어요. 제가 본 마지막 그 옛 모습으로 치러졌던 장례식이었거든요. 그 엄마의 깁스를 읽을 때 그 엄마가 힘겹게 살아온 그런 게 생각났고 그 우정의 세월, 그 아픈 추억 거기서는 저한테도 가장 친했던 친구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났는데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AI 그 이야기 전문 용어 한국어 개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신선했어요. 어차피 거부할 수 없이 우리 AI가 우리 생활에 이제 그런 세대를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 이 시대에 AI를 활용하는 글쓰기를 애쓰시는 복진재 선생님의 시도처럼 AI를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신인상 받으신 분들도 잘 읽었습니다. 저는 책을 올 때마다 이 글들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잘 쓸까 그리고 감탄을 합니다. 여기 지금 계신 박유규 선생님 칠순의 가을 부여에서를 보면서 그 친구들이랑 우정여행하는 게 되게 멋져 보였어요. 그 비닐봉 속에 들어있는 단감이 거기에 친구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세양자 선생님 돈 그 멋이라고 재밌게 읽었고요. 저도 선생님의 처세술에 동참해서 남편한테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감탄도 하고 하면서 저도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이게 수필을 하는 그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사람은 사는구나 하는 거를 보는데 특히 그 신희 선생님 그 부모님 이야기 정말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최향자 선생님 돈 그 무엇이라고로 그 이번에 필진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때 행사장에서요 바로 옆에 계셨었는데
익숙한데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 없어가지고 얼른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124호의 문제 작가셨어요. 그래서 124호 찾아가지고 아까 아침에 다 읽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화가시고 활동하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그때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뒤늦게나마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글을 읽고 그 작가에게 전화 한 통화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 들을 때, 저도 사실은 좋은 글들 참, 이 글 정말 좋다. 근데 한 번도 전화 드리거나 문자를 할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사실은 좀, 네, 죄송스럽고 할게요, 이제는요. 그리고 그날 행사 마치고 뒤에 정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제가 밥 먹으러 오기 바쁘게 제가 왔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반성이 되었습니다. 행사 진행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신우 선생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반성이 많이 됐는데요. 이 작가들의 모든 이 글을 다 읽으시고 이렇게 평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 뭉클했고 반성이 너무 됐습니다. 열심히 좀 책을 읽을게요. 역시나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시구나. 네, 반성이 됐습니다. 네, 저도 길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윤규 선생님, 네, 칠순의 가을 부여에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도공사를 이제 근무할 때 공주 부여 쪽은 거의 가보질 못했었어요. 뭐 그 광주나 창원이나 뭐 대구, 원주 쪽은 다 뭐 근무를 해봤었는데, 부여하고 공주는 그렇게 뭐 가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초청을 해서 가봤는데, 마참 그쪽에도 어떤 가볼 만한 데가 많고, 그리고 걔네 집 그 울타리에 그 물 안에 있는 그 감나무를 딸 때, 감나무 따가지고 그 헤어질 때 그 친구가 그 까만 비닐봉지에다 집어넣어준 걸 보니까 그게 아마 그 친정집에 갔다가 올 때 그 아버지가 뭐 이렇게 싸주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그 친구의 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 뭐 돈으로 따지면 그건 몇 푼 되겠어요. 근데 어떤 그런 거를 느꼈던 것을 글을 쓴 거고, 그리고 실은 뭐 저는 여기서 제 작품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정경문학상 받으신 분들 축하해드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 또 한편으로는 선수원 선생님보다 제가 먼저 등단했는데 먼저 정경문학상을 찾아갔고 나도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합평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홍천에 와가지고 오늘 뭐 그 거름도 좀 뿌리고 그랬는데 참 책을 읽다 보니까 송은영 선생님 글에 뭐 모종비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모종비. 처음 들어본 게 모종비가 뭔가라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비 종류가 40가지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비의 종류가 40가지. 그리고 그분이 쓴 것 중에 뭐 너덜공, 고비사위, 대인비말 이런 얘기는 저 처음 듣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찾아보니까 참 그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뭐 글도 좋은 뭐 내용이랄까? 참 이분의 삶도 다시 한번 보게 됐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정경문학상 타신 세 분 뭐 다 출석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분들이 하신 거 모양 열심히 쫓아서 잘 하고 제가 된다면 저 그 부담 안 가질 거예요. 저는 부담 안 가질 테니까 그 세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천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가시네요. 아주 오늘 아주 그 걸음피냐고 아주 힘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또 뭐에 그 꽃편인지 모르지만 그 느타리 버섯하고 표고버섯을 갖다 저거 하려고 지난 겨울에 나무 비워놨던 거 오늘 드릴로 뚫어갖고 좀 집어넣는데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옥수수 삶아가지고 저기 서울지에 모임에서 갖다 주셨잖아요. 옥수수는 오늘도 기대해 보세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송은영 선생님 들으셨네요. 그쵸? 예, 송은영 선생님. 네, 갈래길 잘 읽었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늦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서 황송했고 또 감사했고 처음 창립 기념회에 또 참석해서 사실 좀 어리버리했어요. 어떤 분위기인지도 몰랐고 가서 참 좋았고 등단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성함만 알고 또 여러 선생님들을 뵈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전경문화상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번에 신인상으로 등단하신 선생님들도 축하드리고 대표 에세이 선생님들께도 또 축하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소군영 선생님께 한마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선생님. 그 신문 배달 그 소년이 왜 안 알려줬대요?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이제 신문 배달 소년이 알려준 거죠. 도착해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제 저를 찾는 걸 알아서 이제 자기가 애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른들이 이제 오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을 만했었다라는 거가 느껴진 그 순간이 어떤 거였냐면 너무너무 막 눈에 선하잖아요. 꼬맹이들이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 암담한 이런 거를 표현을 야 이런 묘사를 정말 잘하셨구나 하면서 읽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수상소감 얘기하면서 울어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제가 그날 축하해 주러 딸이 왔는데 지금 평생 놀림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놀려요. 근데 하여튼 또 송구하게 눈물까지 흘려서 또 좀 죄송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우리도 같이 감동받았습니다. 네, 지금 필진 선생님들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제 문제 작가 대담 하겠습니다. 그 대담은 조정은 편집국장님이 맡아주시겠고요. 복진세 선생님, 예야 거스름돈 가져가야지 등 5편이 작품에는 실려 있지요. 네, 대담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꿈같이 지나갔어요. 창간 기념식이. 이걸 과연 제가 할 수가 있을까? 한 3일 전까지 너무나 불안했었는데 협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웬만해선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복진세 선생님을 대하면 긴장이 바짝 돼요. 특히 이번 특집 글을 받아보고 솔찬히 긴장했습니다. 야, 이게 선생님은 문학에 대해서 이런 열정, 이분이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쉬지 않고 몰입된 상태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복진세 선생님을 대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한마디 얹어본들 별 저기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긴장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선생님은 문학을 안 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문학이야말로 당신의 전생애 같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데 문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언제쯤이에요? 저는 사실은 좀 문과는 아니고요. 전 이과 계열 컴퓨터를 전공은 안 했지만 컴퓨터 IT 쪽에 쭉 젖어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부터 책을 무지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책을 읽고 뭐 토론하고 이러는 걸 무지하게 즐겨하고 또 이제 무슨 장르도 없이 그냥 글 쓰는 걸 끄적거리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고등학교 은사님께서 저희
광주 문인협회에 지금 수필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분한테 그 의문 편지, 이번 특집에 실렸었죠, 두 번째. 그 작품을 한 17년 전에 쓴 건데, 고등학교 연사님한테 이걸 한번 보여줬어요. 이런 걸 썼는데, 우리 아들이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읽어보시더니, 진서야, 너 당장 수필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산문인협회에 와서 제가 수필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가면서도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정식으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한 3, 4년 안산문인협회에서 스승님 모시고 공부를 하다가 그때만 해도 문학이 뭔지 좀 몰랐었어요. 근데 그 신춘문회에 한번 당선되고 나서 이게 내가 갈 길인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다른 장르의 문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런 모색은 안 해보셨어요? 사실 저기 지금도 소설을 좀 쓰고요. 그 아주 제일 애착이 가는 장르는 수필이지만은 저도 소설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즘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수필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짚으실 수가 있겠어요? 네, 수필이라는 게 참 매력이 많은 장르인 것 같아요. 다른 그 소설이라든가 시, 뭐 시나리오 이런 거에 비해서 첫째 장점 세 가지, 단점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첫째 내 살아온 시간에서 우러난 진실성에 독자한테 내 성격과 체온까지 고스란히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형식의 제약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어느 사소한 장면 하나 가지고도 아주 의미 심장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도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특별하지 않은 사소한 이야기 갖고도 내가 사색해서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1인 천문학이 가지는 수필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뭐 굳이 단점을 꽂으란다면은 모든 임원영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어봤더니 시, 수필, 시나리오 빼고는 모든 게 수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뭐 공감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장르 파생된 장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뭐 기록이나 일기나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문학성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또 1인칭 문학이다 보니까 자기중심의 성에 빠져가지고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동안 그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상을 다루는 일상 수필을 쓰다 보면은 좀 누구나 개성이 없는 평이한 작품이 될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것을 꼽겠습니다. 네. 혹시 글을 쓰시면서 절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있었죠. 저기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연사님께서 넌 소질이 보이니까 가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안산에 와서 그 프랭카드를 보니까 안산 문인협회에서 수필반을 모집하더라고요. 갔습니다. 가서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거의 과대표를 또 맡았어요, 제가. 근데 3개월 과정인데 한 달 됐는데
지도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저 맞춤법 띄어쓰기 있는 게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여기 있다가는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내가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20명이 같이 공부했어요. 그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 무슨 소리냐. 모르니까 배우러 왔는데. 들어가면서 무지무지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 교수님 한 분은 모시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결피를 4번을 했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 문화학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글 쓰라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야단을 맞는데도 그분이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전화가 와서는 아니, 그래도 소질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해서 한 게 등단도 하고 신춘문예도 당선되고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무슨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런 문장을 봤어요. 김지아 선생님의 그 자서전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절망은 삶의 기술이다. 출구 없는 곳, 비록 돌아갈 수 없다 해도 절망을 미학으로 익숙하게 대면하자. 그리고 스스로 꽃처럼 덧없이 떨어져 사라진 것 또한 깊이 새겨두자. 굉장히 강렬한 문장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처음에 한 달쯤 있다가 그만두려고 했던 것과 선생님이 좀 남다르게 치열하시잖아요. 근데 특히 더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사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 지금 사실 등단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오래된 건 아닌데 아주 빠른 시간에 정말 많은 문화생들을 지도하시고, 특히 선생님이 배출한 작가들을 보면 아주 젊고 신선하면서도 정말 각기 다른 개성적인 글을 써요. 저는 사실 문단 경력으로만 하면은 30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야,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각기 다르게 가르치는가. 사실 제가 편집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몇 지도 교수님들이 있죠. 한국에는 그 문예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 수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글을 읽으면 이거 누구 문화생인가 보다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색깔이 있어요, 수필 선생님들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당신의 수필을 필사하도록 지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 그러던데,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젊고 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글을 쓰게 지도하시는지 비법 좀 한번 오늘 공개해 주십시오. 비법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저는 늦게 문학에 빠진 반면에 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공부는 좀 치열하게 좀 해봤어요. 전 원래 성격이 한번 빠지면은 태어나기 힘든 정도로 저는 열중하는데요. 안 주무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다른 선생님한테 한번 지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체를 따라하도록 지도를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내 글을 갖다가 자기가 써서 갖다 줘요. 이런 식으로 발표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거부감이 엄청 이렇거든요. 근데 작가라 그러면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문체가 있는데 그거를 살려줘야지. 그 개성을 갖다 억누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AI를 사용하면 전부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AI 사용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AI만큼 작가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AI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있어요. 즉 AI는 챗GPT는 자가 학습 기능이 있습니다. 그 AI한테 나만의 문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거를 학습을 시키면은요, 어디서 어느 써도 내 표, 복진세표 수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요. 나를 따라하지 마라. 나를 능가하는 작가가 되려면 따라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그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거를 챗GPT한테 학습을 시켜라. 학습을 시키다 보면 이제 그 나만의 문체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거기다가 이제 또 표현력이라든가 그런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이 저희가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요. 챗GPT 배우면은 글 잘 쓸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챗GPT를 배우면은 글 잘 쓰는데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하지만 챗GPT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문학 강의에서부터 뭐 수필의 기초 이런 거 다 가르치고 이제 심화반 넘어가면은 정말 그 치열하게만큼 그 반복을 해서 철학도 가르치고 글 쓰는데 꼭 필요한 스킬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아니 그 6개월 되고 1년 된 사람들은 내가 봐도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실력 향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장하는데 AI를 모르면 앞으로 문학에서도 AI를 이용하는 작가하고 이용하지 않는 작가하고 이제 두 가지 부류가 분명히 구분되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 그 장르를 선언을 하셨어요. 몽당수필이라고. 그렇죠? 네. 어쩌면은 우리는 이런 유형의 글을 본 듯하기도 할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선생님 요번에 그 5편의 작품 중에는 어디서 그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것 같은 유사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도 있고 이제 선생님이 그 밑에 해석을 정말 정치하게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줬는데 그걸 읽다 보면은 위에 내가 읽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주어버리면서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전에 맥난자 선생님이 풍경수필 편집을 하고 계실 때 우리 표지 작가인 고암 선생님이 그림을 판화 작품을 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정말 선생님이 요번에 쓰신 것보다도 훨씬 더 짧게 딱 한 줄을 쓰고 그 밑에다가 이제 그 맥난자 선생님이 편집장이었지만 한 5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짧게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해서 전 철력마다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고암이라는 작가의 그 아주 전륜한 천재성이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산사나 뭐 아주 그 조그만 남자애 가도 그 풍경 소리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그 풍경 소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이 됐었어요. 짧게 코멘트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지면이 크질 않으니까.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한데 선생님의 의도는 몽당숲이라 그래서 정말 모든 격가지를 치고 완전히 전지가 된 몽당 그 나무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이야기인데, 저를 사로잡은 건 오히려 선생님이 그 해석을 하신 부분이 훨씬 더 충격적이고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몽당 수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길게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짧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몽당수필을 제가 좀 쓰게 된 동기는요. 사실 제 옛날에 그 윤희용 선생님이 쓰신 아포리즘 수필이라든가 손바닥 수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수필을 좀 사랑하고 흠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작품 읽어가면서 건방진 후배 작가지만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평론 공부를 하면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정말 열심히 읽고 열심히 평론을 나오면서 많은 공부가 됐어요. 이게 현대적인 글쓰기가 참 모델이 되는 게 한강의 채식주의자구나. 거기에 가장 의미 깊었던 게 광화문 포럼에서 말씀하신 김종원 교수님의 그 서사의 실종. 또 두 번째는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그거를 저는 쓰고 싶었어요. 설명이 들어가면은 작가의 설명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독자에 대한 강요고 억압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는 장면만 보여주고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 거는 작가가 관여해서는 안 되고, 독자가 이렇게 느끼는 건 독자 자유고, 또 결말을 열린 결말로 내려줘서 작가가 결론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읽고 결론까지 독자가 스스로 느끼게 하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자를 내 글에 끌어들여서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보면서 이 기법을 수필에 적용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를 훗날 선배 작가님들한테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야, 넌 수필 장르를 이렇게 망가뜨려 놔도 돼? 이런 야단을 맞을 각오를 하고서 저는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들어간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을 그대로 짧은 수필의 장르에 한번 녹여놔서 우리 수필에도 좀 신선한 좀 변화를 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요즘 또 트렌드가 유튜브에서도 길은 동영상은 안 보잖아요. 롱폼은 안 보고 쇼폼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써나가는 젊은이들까지 우리 수필문학계에 좀 끌어들이는데 좀 일조하지 않을까, 그런 건방진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여기서 끝낼까요? 네, 여기서 예, 맞춰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때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들이나 뭐 미술가들이나 예술가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걸 시도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태권 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네. 잘 예. 듣습니다. 네네. 네. 네, 솔주회장이면서 작가회의 부회장이라서 네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행사에 참석해야 되겠다 싶어서 참석을 했고요. 여러 스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정호 스님 나가셨네. 조정호 스님 말씀 중에 김지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요즘에 김지하에 관해서 다른 사이트에 글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전부 다 김지하 거야. 김지하. 이거는 윤노빈, 이거 뭐 하여튼 동학, 김지하의 생명사상에 관해서 제가 열심히 글도 쓰고 하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들 되게 아시겠지만서도 제가 글 쓰는 게 조금 달라요. 문학적인 글 쓰기보다도 조금 철학적인 글들을 쓰죠. 이거 전부 다 철학책들이에요. 대학에서 철학을 또 전공까지 하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주의 합평회를 하고 하면서 그 중간을 잘 선택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최근에 뭐 하여튼 제가 이게 맡은 게 많아요. 그 철학하고 그런 다 관련된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에세이, 우리 김종원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지나친 서정보다 서사가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그 임원영 선생님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우종 선생님, 임원영 선생님 다 아마 생각이 저하고도 어쩌면 비슷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에세이적인 글은 조금 무거울 것 같고, 너무 미셀러니적인 글은 조금 가벼울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이 뭔지, 그러면서 문학성을 띌 수 있는 작품이 뭔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에세이스트의 원고 청탁이 오면은 그러한 류의 글을 기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자주 참여해서 여러 스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주가 아니고 항상 와주세요. 선생님의 열정은 정말 식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김종환 발행이님 총평 말씀 듣겠습니다. 빨리 끝나네요, 오늘.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창간 행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아주 흐뭇해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상이 많죠. 상이 많고 또 우리가 길어.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올해의 작품상이 10분인데 사람들이, 그리고 문학한 사람들이 사실은 꽤나 건방져요. 네? 그래서 그 10분 이야기를 어떻게 다 듣냐고. 대표로 1명, 2명 있고 빨리 끝내자고 했던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특히 우리 좀 어른들이야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고집스럽게 10분을 다 제가 세워요. 세우고 연설을 해라 그래.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거니? 고맙다는 이야기를 다 하지 마라 그래.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고맙다 하면 끝나잉. 근데 그 고맙다는 말을 빼면
당연히 연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학에 대한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하고 그것을 안 해본 것하고는 경험상 엄청 차이가 나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저는 이렇게 발언을 시켜요. 연설을 해라 그래.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문 같은 연설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등단을 하면 심사평을 아주 전문적으로 심사평을 써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심사평을 받은 게 우리한테 등단한 사람들은 그런 심사평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학을 한다 해도 그런 전문적인 평을 받아본 경험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작가로서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대중 앞에 서서 자기 문학을 이야기해 본 경험, 그것은 그래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독특한 경험이에요. 내가 정말 작가가 됐네 하는 경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길지만 각오를 하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이야기들이 참으로 깊어요. 꽤나 감동스러울 만큼 깊어.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글을 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작가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 사람이 첫 번째 치사하게 안 살아. 아주 비굴하게 안 사는 거죠. 치사하게 안 살고. 내가 말 작가인데 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차이는 그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제가 평을 쓰다 보니까 우리 잡지를 다 읽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박율규 쌤까지 읽었어. 근데 우리 박율규 쌤을 여기서 만나니까 엄청 반갑네요. 그리고 저는 박율규 선생을 퍽 좋아해요. 제가 박율규 선생을. 왜 이렇게 박율규 선생한테 이렇게 아부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박율규 선생의 문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한테 익숙해진 수필에 익숙해진 문장이 아니야. 뭔 말인 거니? 그 익숙한 사람들한테 보면 대단히 건조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수사로 가득 차 있는, 오늘의 수필의 가장 큰 병은 수사로 가득 차 있어. 가장 간단하게 말할 줄 몰라. 쉽고 간단하게 말할 줄 몰라가지고 그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장식구를 만들어내는지. 근데 우리 박율규 선생님이 진짜 장식품 없는 글을 쓰세요. 근데 나는 그게 엄청 좋고 박율규 선생님이 베스트 10을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꽤나 사건이었어요. 박율규 쌤 같은 문장. 그리고 그때 또 베스트 10을 됐던 사람이 부산에 있는 이계관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거기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의 문장도 화려한 수식구는 안 쓰신 분이요. 그런데 그분 둘이 베스트 10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베스트 10을 되면 또 뭔가니 아주 글을 잘 썼다고 생각하는 그 두 사람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베스트 10이 꼭 된다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꽤 시끄러웠어요. 이제
그렇게 시끄러우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게 이제 누가 조작했다라, 예? 누가 개입해서 뭐 어쩌고 저쩌다 뭐 그런 소문도 나고 꽤나 복잡했는데, 근데 그 두 분이 그 당시 베스트 10에 됐던 것은 심사위원을 내가 밖에서 두 사람을 모셔왔어. 소설가 두 사람을 모셔왔는데 그들이 봤을 때는 수필의 문장이 그냥 그 장식구 그 멋진 문장들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분들이 봤을 때는 참으로 아닌 거지. 그러니까 꼭 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떨어지고 그분들이 봤을 때 아주 건조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장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수필의 문장이 조금은 수식구들이 없어져야 돼. 이게 그들은 아주 쉽게 말할 줄 몰라. 그 쉽게 말하면은 문학이 아니래. 그러니까 뭔가를 꼬아서 뭔가를 장식하고 뭐 그래야 돼.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효규 선생님 글이 저한테는 퍽 반가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제가 이제 125호에 발표했던 그 수필에서 몇 분을 거론을 했는데 그때 놀랬던 게 에세이스트 문장이 참으로 잘 쓰더라고요. 거기서 그 몇 사람들의 문장들이. 자, 그런 문장들이 있는 데서 베스트 10에 올해 뽑히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에세이스트에서 가장 어려운 상이 올해의 작품상이요. 베스트 10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문학상만 해도 사실은 뭔가 관록이 좀 들어있어. 관록 점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세이스트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일했던 공도 좀 생각해야 되고 어쩌고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베스트 10은 그런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딱 한 편을 갖고 승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베스트 10이 되신 분들 참으로 장한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10분 중에 내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참으로 장한 일을 했어. 이게 400편 중에 한 편이요. 예? 한 편이 뽑힌 거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요. 근데 또 어떤 일도 있었는 거니. 그러니까 꽤나 이렇게 우리한테 꽤나 중요한 위치를 하신 분들도 아직까지 베스트 10에 당선된 적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길이에요. 베스트 10 된다는 게.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신혜수 선생님은 베스트 10에 올해 졸업에 3회를 받으면 우리가 졸업을 하고 그분들은 이제 심사위원으로 모셔요. 올해의 작품상 심사를 그분이 해. 전에는 밖에서 한두 분을 내가 모셔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3회 이상을 받으신 분 중에서 한 4명에서 5분을 제가 모셔와서 그분들이 심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 아주 장한 일이고요. 그래서 잘 쓰시면 글을 잘 쓰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근데 이번 호는 이번 호 저 느낌은 그 외부 작가,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서 원고 온 분들의 원고가 아주 좋은 원고가 있고 지금 그러고 제일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거기 우리 선생님들이라도 우리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좋은 원고가 있으면 전화해줘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독자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글을 읽으면 내 글을 읽어줄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분을
한 20명을 만든다 해도 그 사람은 평생의 문학에 성공한 거예요. 내 글을 20명만 아주 관심 있게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문학적으로 대단히 성공을 해요. 글을 오래 써야 되고요. 글을 오래 써서 오래 쓰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배워. 그래서 우리 갈 길이 멀더라고요. 갈 길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도 틀렸고, 그런다 해서 내가 국회의원도 되는 것이 틀렸고, 세상적으로 출세할 길은 이미 다 땡쳐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 남은 게 문학으로 성공한 길은 아직은 아직 땡치지를 않았으니까, 내가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열려 있는 거 아닌가? 라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쉽고 간결하게 쓰고 무엇보다 작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에세이스 126호 합평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